그럼 먼저 끝내주는 기자들. 김은지 시사인 기자,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모셔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끝내주는 기자들인데 왜 이렇게 연구하시는 실장님 모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기억을 대부분 하시겠지만 이제 박성태 실장님이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전직 기자입니다. 네, 전직 기자. 네, 기자를 졸업하시고 이제 예. 더 큰 핫한 이제 지금 평론가 지위에 오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워딩으로는 희망퇴직자입니다. 6년 남성의 가장 슬픈 이야기 희망퇴직. 갑자기 목소리 잦아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희망퇴직하고 박 실장님처럼 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로망입니다. 로망인 희망퇴직인데 오늘 또 뭐 중요한 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오늘요? 네, 아니 내일인가요? 저는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보따리 풀고 네. 생계를 이어가는 생계형 평론가인데 제가 오늘 저녁 일정을 미리 오늘 진행자한테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 토론회에 나가서 야당 대선 주자 토론회가 있습니다. 어느 100분 토론. MBC 100분. 네. 아 이미 공지가 된 사실이긴 해가지고요. 네네네. 백분토론 쪽에서 이미 올렸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재명 대표가 나간다 이렇게 이재명 이야기했고요. 대표. 네. 예, 그리고 이제 패널로서 아마 박성태 실장님이 이제 질문을 야. 던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대선 주자 검증에 아주 큰 역할을 제가 할 것이다. 아. 말씀과 압박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질문 하실 예정이세요?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질문은 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토론하는 거죠, 뭐. 그 아니, 이재명 거기 작가님이 대표가 또- 이제 질문 짜서 네.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뭐 현 상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 흔들기, 뭐 정치 양극화 이런 얘기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민주주의 위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뭐 예를 들어 노선 우클릭이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오는 이슈들은 다 얘기하겠죠. 정당이다 그 얘기해서 저 오늘 아침 신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데.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 저는 전략상으로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가 막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바꾸냐.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데 너무 바꾼다라는데 아니야, 난 그냥 중도 보수야. 이게 제일 전략상으로는 명쾌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도의 문제. 그렇다면은 사실은 자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 전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진보를 표방했을 뿐이지 중도 보수다.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각자 사람마다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표방을 이제 중도 보수라고 하려면 그에 대한 논의 과정, 토론,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게 있었냐. 이런 비판은 받을 만하다고 봐요. 김은지 기자님. 이재명 대표를 잠깐만 빙의하셔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재명 대표 비니. 아니 갑자기 그렇게 너무 잘- 입장을 진보 쪽이라고 이른바 좌파라고 표방해 오시다가 갑자기 중도 보수다. 사실은 우리는 정체성은 그거야라고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잘했어요. 예. 예. 고양이 잡는데 아니, 뭐 그런데- 쥐가 까만색인지 쥐 잡는데 뭐 고양이가 까만지 흰지 뭐 필요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해왔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반박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의 중심은 바뀐 바가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잡아야 할 쥐는 뭘까요? 뭐 결국 중도보수 표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속세 완화라든지 이런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계엄 사태를 거치고 집토끼는 무조건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쪽에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튼 이번 대선이라고 하는 게 내란 심판 선거라고 하는 규정들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끝없이 거기서 나가려고 하겠지만 저는 윤 대통령이 거기 도우미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형사재판에 나오는 윤 대통령은 끝없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균열점을 다시 내란으로 가져올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하고 있는 집토끼 전략보다는 아마 좀 더 나가는 산토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저도 사실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정책에 대한 문제기보다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태도, 결국 신뢰도라고 하는 가치가 보통의 사람들한테 가닿느냐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사회 관련해가지고도 저는 뭐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가 이것들이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게 과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서의 좀 태도, 신뢰도 흔들림 같은 것들이 약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는 기자 중에 제일
똑똑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재명 대표 이거 보고 좀 연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전략적으로도 적절하고 보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민주성, 민주성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직접 당원 민주주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양식의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때 배제, 배척의 의미가 많았고 그래서 이른바 멸칭도 있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라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갑자기 중도 보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선언하다시피 얘기하게 되는데 그럼 그 과정 그 내에서 민주당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이 우린 중도 보수야라고 하는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토론이나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 이재명의 선언일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선언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안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의 민주성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될 수가 있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뭐 공격받았던 게 지금까지 공격받았던 게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그런 모습은 여전히 그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거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가 지금부터 논의가 좀 활발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었던 건 맞는데 네. 한 2010년대 초반에 무상급식 논쟁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진보적인 의제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재정도 구조화된 보수주의적이다가 재정도 확장 재정 쓰겠다고 하는 쪽으로 완전히 넘어온 상태인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 중심에 사실 있다시피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말은 합리적인데 이렇게 옮기면 이게 그동안에 그렇죠. 그걸 따라온 사람들은 당내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 그렇죠. 그 그룹은 그러면 계속 남아있으면서 진보적인 의제로 또 토론을 계속 할 건가? 이런 게 좀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은 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주력 산업도 변하고 반도체도 갑자기 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잘 나가게 되고 HBM이 생기고 AI가 생겼잖아요. 네. 환경이 변하는데 정치인이 말만 그대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제가 제 말이 제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또 당대표거나 대선 후보라면은 사실 당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쉽다. 그럼 이 100분 토론 나가서 오늘 토론하시고 또 다음 주는 홍준표 시장이. 그럼 대선 후보들 계속 이렇게 검증하는 토론. 중책을 맡으셨다니까요. 아니요. 저희 가끔 끝내주는 경우도 나오고 제일 한가한 사람 불러주시면 이야기해주세요. 오늘 저녁에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님이 또 핫한 거를 갑자기 카톡방에 올리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예. 이게 지금 백브리핑 내용을 올리신 거네요. 김문수하고 시작되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 아침 9시 반에 나경원 의원, 우재준 의원 등이 주최하는 2030 작년 모두 윈윈하는 노동개혁이라고 해서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주요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왔어요. 특히나 이제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주제 자체가 노동개혁이니까 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 정당만이 아니죠. 보수 이제 유권자 안에서는 계속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따라붙어 가지고는 최근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물었거든요. 특히나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은 이제 중도보수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계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그 부정선거 의혹까지도 물었는데요. 굉장히 길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은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으면 짧게 말하고 가거나 아니면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패싱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작정하고 와서 이야기했고 이 정도 메시지를 보니까 김문수 장관도 곧 대선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 메시지는 사실상 지지층을 향해서 나는 곧 대선 출마할 것이다라는 식의 말인 것 같고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적당히 감싸주는 모양새를 하면서 당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이렇게 애매하긴 하지만 의혹은 조사해야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사실상 그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말인 거죠. 아주 세련된 버전이긴 한데요. 하지만 동시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도 확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천에서도 당선이 됐고 그리고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왔고 공직자로서 굉장히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꼭 중도 확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셈이네요. 네, 완전히 이 아. 워딩이 정확하게는 아닌데 이제 네. 그런 류의 이야기를 했고요. 또 좀 흥미로운 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노선과 이념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발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들이 중도 보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내가 생각했을 때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은 이승만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소위 말하는 이념과 어떤 개념의 전유를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 진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권 선언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대선 기자적인 출마. 느낌으로는. 그래요? 예. 직접적인 질문 없었나요? 대선 관련해서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관련된 질문들이 있긴 있었는데 다만 그 부분은 국민의힘 안에서 야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 지금 공정성 논란을 계속 국민의힘이 이야기도 일으켰는데 하고 그거에 대한 질문도 혹시 네, 있었나요? 그 이야기가 사실 시작이긴 했고요. 헌재가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8대 0이었는데 그것도 얼마나 부당했냐. 헌재가 네. 그때부터 좀 이상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김수수 보세요? 장관은 저기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들 진보 보수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다른 망상 서버에 살고 계신다.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 서버 1이라면 서버 2에 계신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헌재 흔들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의 비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김희지 기자가 올려준 걸 쭉 봤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도 그런 거예요.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재판관들이 이렇게 몇 명이서 결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은 뭐냐면 충성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위에 대한 충성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죠. 대통령도 예전에는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되게 중요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했을 때 또는 뭐 기대에 못 미칠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는 탄핵 심판하게끔 우리 헌법에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이 뽑았는데 왜 탄핵해? 라는 게 기본 논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 아주 구태의연한 세계에 살고 계신다. 대통령의 권위에 사실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그게 상당히 강하다는 제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논리하고 좀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네. 그게 뭔가 신성한 권위를 부여를 그렇죠. 하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문수 지사가 어쩌다 이렇게 되셨는지. 예전에 아주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좌파 진보도 아니고 완전히 제 사회주의자였던 분인데 그쵸. 노동운동하시던 분인데. 그 보좌관 오래 하셨고 재선 의원까지 했던 차명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학교에 다닐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좀 강하게 했던 분인데 김문수 보좌관 그래서 또 오래 했었고 최측근 보좌관인데 그 다음에는 확 국으로 또 갔죠. 국으로 갔어서. 근데 제가 보는 경우는 주요 정치인들이나 또는 유명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 어떤 잘못이 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과도한 공격을 받을 때 이 반발로 확 튀어나갑니다. 뭐 굳이 이런 분들은 모 국회의원도 제가 볼 땐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은 그냥 쉽게 얘기했을 거예요. 강용석 의원 같은 경우도 옛날 아나운서 관련 비하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은 전 사회적인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본인은 약간 잘못에 이 정도로 내가 당해야 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까짓거 한번 해봐. 확 반동이 돼요. 그런 사례가 저는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 김문수인데 네. 소방서에 경기지사 때 전화해서 경기도지사입니다 네네. 해갖고 그때 사실은 조롱도 엄청 받고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아주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않는데 생각하진 않지만 언론에 관심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확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언론계에 있을 때도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일부 극우 지지자 태극기 세력이라고 태극기를 그런 일을 쓰면 안 되니까 그냥 극우 지지자들 그러면은 일부의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을 받고 집회 나왔다든지 저희가 취재하면서 확인한 일부의 사례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분들이 다냐? 그건 솔직히 모르죠. 일부만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비중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고 아주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부 정도라고 보는데 그런 게 이제 보도가 나가면 많은 또 극우를 지지하는 그런 거 없이 지지하는 분들이
강한 반발이 오더라고요. 화를 내시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서로 간에 극단이 돼버리는 건널 수 없는 강한. 네.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책임 있는 사람을 제하고는 너무 끝까지 몰 필요는 없다. 이쪽에서 강하게 나가면 이쪽에서도 이런 제정신이야 하면서 또 강하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우리 사회에 과연 좋냐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많은 분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은 되게 중책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조금만 빠져지시라고 조롱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풍자와 조롱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이제 일반인들에게서 너무 강하게 하면 그런 일들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경우는 생기더라고요. 김문수 장관은 그런 케이스라는. 그건 뭐 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통 이렇게 강한 반동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건 그런 히스토리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 중에 딱 귀에 꽂히는 게 이승만 전 예. 대통령이 가장 진보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사실은 역사 교육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건 뭐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데 그걸 또 홍준표 시장이 이승만 대통령 얘기는 아니었는데 김구 선생에 대해서 이 김문수 그렇죠. 장관 얘기했던 예.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예. 좀 비판하지 않았어요? 또 네, 오히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뭐라고 할까 제로섬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의 경선 경쟁자라고 한다면 지지층이 꽤 겹치는 게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좀 가라앉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홍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선 가장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김구 중국 국적설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을 공격한 건데 네. 이제 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제가 아까 한 것으로 봤는데 정확한 워딩은 조금 찾아가지고 다시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김구 중국 국적 발언을 김문수 장관이 했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사실 문제적 발언이라고 할 수 네. 있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뉴라이트식 사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사학계가 상당히 연구가 되어 있고 지금 건국 초기에 연구가 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바탕으로 봤을 때 본인이 하는 이야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다 정리하시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시죠. 국민의힘 경선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험악해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막 역사 논쟁하고 그러면요,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내 삶의 문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들끼리는 되게 막 김구는 중국 사람이었네 아니었네 이런 얘기, 이승만은 진보적이었네 아니었네 이런 얘기 갖고 싸우면 참. 사실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곤혹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사실 여권 지도부도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은 모르겠지만 김문수 장관이 부각되는 건 부담스럽죠. 아니 되겠어요? 이게 제가 지난 2020년 총선 때 얘기했었는데 당시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에 매일 나가서 시위에 가서 이른바 뽕을 맞는 거거든요. 네네. 당시 정광훈 목사 일당들의 열렬한 지지. 나중에 같이 단식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권 관계자들 만나면 그분들이 일부 경계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교안 대표가 정치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걸 모른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명이 있다고 해봐요. 10,000명만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인데 광장에 10,000명 정도가 쭉 있어서 막 열광을 해요. 내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거기에 이른바 뽕이 맞아서 확 크게 맞고 진실인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당시 뭐 비례대표 투표나 그때 무슨 기독자유당인가요?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정광훈 당이 그때도 당이 있었는데 자유통일당. 네. 그런 당의 득표를 보면 절대 안 될 거다 실제로. 근데 뭐 앞에서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 하나 둘 셋으로 카운트되는 이 표에서는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극우적 극단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소수기 때문이죠. 근데 앞에 큰 거에 매몰돼 버리면 민심을 제대로 못 따라갑니다. 황교안 대표가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전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지방 분권형 개헌 토론회를 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찾아간 건 어차피 김문수 장관은 못 될 거야. 또는 혹시 저쪽으로 몰리면 안 되니까 일단 이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선 위에 올라 있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 아마 이 생각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 이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방금 확인해봤는데요. 2020년은 기독자유당입니다. 기독자유당.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박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희망이신가요? 아니면은 전망이신가요?
전망이에요. 전망이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조정훈 의원 얼마 전에 대선 얘기에 대해서 내가 있는 한 누구도 대선 얘기, 조기 대선 얘기 꺼낼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 얘기인데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에서 그거 안 하냐? 그건 그냥 대외적인 메시지일 뿐이고 또 누구도 네 하고 그냥 흘려들을 정도의 얘기일 뿐이고 물밑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당연히 이분들도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고 거의 준비를 하고 있죠. 김문수 장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여권들에 좀 일 좀 잘한다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랑 같이 하자. 뭘 노동부 가서 일합니까? 뭘 같이 해요. 대변인들 이런 사람들 좀 능력 있는 분들 같이 합시다 이런 요청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동부 대변인 할 거예요. 대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많아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도 지금 김문수 장관이 그렇죠. 김문수 장관이 직접 하진 않지만, 김문수 장관 측근들이 세를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보가 재밌는 조어를 만들었던데요. 그게 이제 주반 야대라고 해서 낮에는 탄핵 반대하고 밤에는 대선 이야기, 조기 대선 이야기한다. 뭐 이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취재해서 스케치성으로 썼는데 저는 여기 이 워딩에 반대합니다. 지금은 주반 야대가 아니라 주대 야대입니다. 낮에도 대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대놓고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들 지금 낮이건 밤이건 사실 대통령 탄핵은 이미 기정사실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선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두 가 있고 심지어 혹시 지방선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는 내년 6월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의도 사람들의 26년. 문법은 정말 모든 것이 선거를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또 이런 공천권들을 행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만 지금 저렇게 계시는 거죠. 사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거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상조보험은 이미 다 들어놓은 거죠. 탄핵 인용된다. 그렇죠. 반 다 짜놓고. 그런데 그분들이 대선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 그런 우려는 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극우의 국힘이 대선판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문수 장관으로 모입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가능성이 0%냐? 그건 아니죠.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면 예를 들어서 뭐 전환길 씨, 정광훈 씨 이런 분들이 하는데 갑자기 막 말도 안 되지만 이상하게 뭐 있어서 뭐 20만씩 모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은 구구당으로 역사의 저쪽 끝으로 가야 되는 거고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더 넓은 포션을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쟁자들이 근데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연루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수사 진행하고 관련해서 사실 김문수 장관은 좀 부채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뭐 엉뚱하게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이 공천이 김문수 장관한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 않아요? 뭐 지금 이제 검찰이 어떻게까지 수사하느냐의 문제이긴 할 텐데요. 끝없이 이제 명태균 이슈가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별건으로 저는 이제 지금 룰 세팅이 5대5가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 이제 일반 국민 50% 당원 50%인데요. 아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선거는 60일이고 60일 안에 빨리 한 달 안에 후보를 결정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극우 에너지가 쉽게 빠지지 않을 경우를 그러니까 본인들은 분명히 방향을 틀려고 할 것인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게 몰아갔던 지점들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굉장히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당원들의 강렬한 열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모두가 아닌 거 알면서도 앞에 나와가지고 결국 그분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더 좀 붙여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김문수 후보의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보긴 합니다. 두 분이 전망이 엇갈리시는군요. 네, 당원들의 에너지가 진짜 그때 항공모함 얘기하셨잖아요. 그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예.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 이것과 이제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투표율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따지면은 뭐 15% 응답률이라고 하면 면접이 15% 정도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더 값이 많이 나온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라고 가정을 하죠. 국민의힘 지지층만의 응답률은 사실 모르겠지만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20%라고 가정을 하는데 전당대회 보통 투표율이 50%가 안 되거든요. 당심 민심해서. 그런데 대선 주자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율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15% 표본일 땐 과표집이 생기면 오염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게 50%를 넘어갈 때는 전반적으로 여론을 반영해 간다. 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극우들이 좀 더 극우들이 결집했는데 지난번 최근에 여론조사가 쭉 그러면은 김문수 장관의 약간 극우 여론조사 극우들이 많이 결집된 표에서 올라갔었는데 그게 계속 유지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분이 어쨌든 전망은 오세훈 대 그 김문수로 전망을 해주시고 계신데 갑자기 저는 한동훈 대표 오세훈 대 한동훈 대 아, 김문수, 홍준표, 유승민 다 뒤에 세 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력 구도는 한동훈 대 오세훈이 더 관심을 받지 않겠냐. 김문수 장관 아예 논외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네, 그건 지금 좀 그런 거지. 일단 2월 말쯤 돼서 탄핵 심판 심리는 종결되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결심도 나오고 그러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세는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로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인가? 네. 탄핵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어쨌든 그냥 뉴스로 일반 국민이 보기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자체의 문제점, 헌법재판관의 문제점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더라도 일단 파면이 되는 걸로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은데 파면이 되더라도 옥중에서 계속 뭔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어떤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그 걱정을 어떨까요?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극우 정당이 원내 진입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메시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수 일각에서 하야설을 띄우면서 사실 하야를 요청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하야 요청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주류 보수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조선일보 칼럼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결국은 뭐 조갑재 대표가 했다고는 하지만 양상훈 칼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결국 윤 대통령이 좀 결심해달라라는 식의 이야기이거든요. 김건희 여사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결심을 그렇게 요청했던 보수 언론을 외면해왔던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를 본다면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했던 행보 그대로 감옥에서만이 아니라 형사재판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 공개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낼 겁니다. 이것이 대선 국면과 맞물러 들어가면서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좀 전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럼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뒤에 어떤 한마디로 옥중에서 메시지를 냈을 때 그걸 놓고 지지하냐 반대하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질 수 있지 않아요? 있겠지만 지금 지도부든 또는 혹시나 지도가 바뀌든 적절히 커트할 거라고 봐요. 현재는 필요에 의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에서 관계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리를 약간의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밀어내기가 아닌 도망가지 않게 잡고 있는 극우 지지층이 그것도 사실은 부당하죠. 왜냐하면 여러 이제 극우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이번에 나오는 거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잖아요. 네네. 정말 지난 45년간 가장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두둔하는 극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그러니까 정략적 이익을 따지지 않고 바로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속 적절한 거리를 계속 유지한 채 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가깝게 들어오기도 하고 너무 가까이 들어왔다면 약간 정도 떼기도 하는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이게 대선에 전혀 이롭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밀어낼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냈다 만약에 결심 이루어지고 무슨 메시지가 됐다. 근데 그중에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취하고 아닌 거는 적절히 무관심척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통령 윤석열 지키기 뭐 의리 따지면서가 만약 국민의힘이 정권을 뺏겼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잖아요. 정권을 지난번에 뺏기니까 예를 들어 친문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죠. 많은 걸 개혁을 해서 바꿔놨기 때문에 정권이 혹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크게 바뀔 게 없다. 맞아요. 노무현 맞아요. 전 대통령이 네, 그렇게 그렇게 예를 들어 부동산 말했었죠. 정책도 그렇게 얘기했고 많은 부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바뀌었습니다. MB가 된 다음에. 냈자마자. 예.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 과연 확 최선을 다했냐 그렇게 보기 전 어렵다고 봐요. 네. 할 만큼 했고 그래 이건 국민들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그건 따라야지 이런 분위기가 전 사실 있었다고 보는데 자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원인 뭐 월성 원전부터 해서 무수한 것들을 감사하고 정말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에 대한 다 해집기에 들어갔었고 피해가 컸잖아요. 그래서 뭐 국정원, 검찰, 수사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압박. 물론 따지고 보면 뭐 형식 논리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이라는 것으로 많은 이제 수사나 압박이 있었다고 그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절대 뺏기면 안 돼 이게 있어요. 그러면 권영세, 권성동이 생각하기에 김문수 장관처럼 했다가 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냐?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충분히 둘 거다. 좀 더 이제 먼 거리를 둘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민의힘 전체 당원 마음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문수 장관이 막상 공천 그 경선 레이스 시작했는데 뒤처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사면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공약을 했을 때 그러면 반대편에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싸우다 보면 뭔가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거꾸로 한동훈 대표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저는 윤석열 제명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놀랍게도 아직도 제명을 못하고 그러니까 있죠. 아직도 당원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본인 말로는 1호 당원이라고 했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 주자들이 나오면 본선에서는 이제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당 후보들이 있을 때 본선 토론에서 일단 주제 중에 하나는 사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힘 주자들이 여기서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저는 사면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분은 이제 대통령은 절대 안 되죠. 아웃. 네. 네. 왜냐하면 한 20% 10에서 20% 사이 지지자 빼고 나머지는 다 반대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투표의 실제 77%의 투표율에서는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반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경선 때는 어떨 거냐? 경선 때는 이제 경선 때부터 분위기를 지도부가 약간 그런 쪽으로 몰고 가줘야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본선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선 때 너무 극우 분위기가 많아버리면 주자들은 당연히 이제 경선에 투표 신경 쓰니까 그 얘기를 자신 있게 못하고 얼버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선에서 그것들을 강력하게 비판을 받겠죠. 그러면 또 본선에서 경쟁력은 떨어지고. 뭔가 트랩에 걸린 것 같은 느낌도 드는 윤석열 트랩 같은데 걸릴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쵸. 김 후보들이. 근데 아마 지금 분위기상이라면 저는 딱 지금 이 시점 아직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이라면은 사면은 절대 안 되라고 누군가 강경하게 얘기한다. 약간은 불리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 그래서 이 참여를 늦추는 게 그런 얘기들을 강력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물을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제명 어떻게 할 거냐, 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본인은 본인의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사면 안 된다고 해야 되고 제명은 적절한 시점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구구 지층이 목소리가 큰데 어쨌든 데시벨이 높은데 굳이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간을 늦추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 속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했던 그 변론 연기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 변론이 아마 20일이 마지막 변론이 될 것 같죠. 그러면 아마 3월 중순쯤에 이제 심판 결과가 나올 거고 인용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관훈 토론회에서 헌재 결정은 받아들일 거라고는 또 얘기를 했네요. 헌재 때리기 계속 하면서도. 아니,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건가요? 반정부 투쟁을 할 것도 나라가 아니고. 망하는 거죠. 예, 국가기관이고 헌법기관인데 안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하는 자체가 사실 불가한 것들인데 이런 질문을 해야 될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좀 서글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자꾸 이 윤석열 씨가 몸부림을 치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김종대 그 전 의원 정의당 의원 저희 방송도 자주 나오시는데 그 계엄 해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이 있다. 이 얘기 했다가 고발당했어요. 네. 박지원 의원도 고발당했고. 박지원 의원도. 그래서
고발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계속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어떻게 그 될까요? 고발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박지원 의원 관련해서는 이제 그 계엄의 어떤 뭐라고 배경과 어떤 트리거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가 연루돼 있다는 취지 이야기거든요. 물론 블랙핑크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네네.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명태균 씨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특별접견에서 만나가지고는 왜 12월 3일이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황금폰에 쫄아서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명태균 씨는 왜 고발을 안 했지? 저는 이 생각이 당장 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김건희 여사의 48분 텔레그램 통화 관련해가지고는 김상민 검사 공천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요. 네. 여사에 대한 수사 혐의가 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뉴스토마토에서 또 한 건 예. 했죠. 관련해가지고 또 고발사주 대상이다 이런 것도 네네네. 오늘 아침 보도를 하셨는데, 네. 근데 그 건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는데 김종대 의원과 전 의원과 박지원 의원 건에만 이렇게 또 반응을 하는 거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그럼 인정을 하는 건가? 오히려 약간의 의문들이 들더라고요. 나머지 건 인정하는 거다. 의문이 든다.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박지원 의원님이 거기서 말을 약간 실수하신 거 있는 것 같아요. 오빠, 예. 뭐라고 했죠? 오빠 빨리 계엄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오빠 뭐 11월 이런, 초에 그 창원지검에서 수사 결과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거에 이제 명태균 씨의 카톡 엄청나게 많이 있었댔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보고는 오빠 빨리 계엄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뭐 이랬다고 그거는 이제 박지원 의원의 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인터뷰에서 그 뒤에 한 줄을 더 붙였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조금만 틀려도 다 고소고발하는데 내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고소고발을 안 하더라. 그래서 이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그랬거든. 그 얘기를 듣고 고발할 것 같다는 느낌. 도발설. 박지원의 도발설이네요. 도발설. 박지원 의원이 요새 대권 주자로서도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니 오히려 도발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런 드네요. 생각이 고 멘트를 했거든요.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입니다. 이철이 예. 인터뷰 수석이 때 대행으로 하는. 그렇죠. 거기서 아니 제가 원래 이런 얘기하면 다 고발을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맞는 거죠. 그 다음 날 바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영향을 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술 마신 거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박지원만 하기 뭐하니까 이제 김종대 의원까지 같이 하지 않았을까. 지금 근데 이 김상민 검사 이야기 나온 거 있잖아요. 예. 조금 이어서 여쭤보자면 명태균 씨한테 그 김건희 여사가 공천 청탁이라기보다 좀 공천을 할 테니 잘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셈이라는 건데 이분이 고발 사주 사건의 수사 대상자라는 걸로 이렇게 쫙 엮여 있잖아요. 이것도 크게 번질 가능성 있는 사건 아닌가요? 어때요? 앞으로 이 명태균 수사가 계속된다면. 이 고발 사주 수사 대상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판결문을 검색해준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그때 했는지는 확인을 왜냐하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못했지만 그 시기에 관련된 판결문을 이 김상민 검사가 검색을 했고 그리고 어떤 통화와 관련되는 기록들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를 더 명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취지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김상민 검사가 윤석열 사단에서 역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또 공교롭게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작년에 그 공천을 주라는 식의 압박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김상민 검사가 대검에서 굉장히 경고를 하는데도 저렇게 나오는 게 뭔가 뒷배가 있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진짜 확실한 뒷배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의혹들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주목해 보는 거고요. 특히나 이 해당 검사는 지금 국정원에 근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때 공천을 받지 못하고 작년 8월에 국정원에 근무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와 있는데 뭐 지금은 그만뒀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것들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국정원과 연관고리에 또 혹시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드는 건 이 모든 일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같이 뭔가 팀으로 뭔가를 권력을 운용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그건 뭐 여러 정황에서 여사가 더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V0 V1이 있는데 그 전에 V0가 있다라는 게 이제 우스개처럼 많이 얘기됐지만 정황들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다고 뭐 모든 걸 다 여사가 챙겼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상당 부분 여사의 입김이 국정 운영에도 많이 들어갔다. 우리가 이제 마포대교 사진 본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해서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때 한번 여사가 맘먹고 나의 진면목을 보여줘지라고 했던 거고 그 안에서는 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몇 가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인사 관련돼서 여사가 인사 관련 보고서를 본인이 다
검토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잠깐 한 얘기인데 뭐 장관급 인사에도 여사가 직접 전화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뭐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고 물론 이건 하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유력하게 그런 얘기들을 그거를 아는 분들로부터 그냥 풍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들은 바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나왔잖아요. 이제 보도에 나온 걸로도 봐도 경호처가 비아폰을 나눠주면서 비아폰들을 이제 국무위원들에게 주면서 대통령과 여사의 번호를 매일 여사가 비아폰을 왜 씁니까? 그렇잖아요. 여사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대통령하고 무전기 쓰면 돼요. 무전기요? 오키토키 오키토키 가까운 데서 쓰면 되니까 아무 때나 누를 수 있는 무전기 써서 둘이 커플 무전기 있잖아요. 이런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들 많이 한다던데. 네, 신박하긴 합니다. 네, 좀 검색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거 쓰면 되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국무위원들에게 리스트를 비아폰 번호 리스트를 줬는데 맨 위에는 대통령과 여사가 있다. 여사가 왜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이제 경호처에서 할 때도 뭐 여사 전화도 잘 받으시라라고 했더니 여사가 국무위원들에게 얘기할 건 아니지요. 부속실이 있으면 부속실에 얘기하면 되고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는 경호처가 여사의 부속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러더라도 뭐 여사가 국무위원들하고 국정을 논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이번에도 드러난 게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문자 주고받았다는 게 그것도 우연히 드러난 거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제출 증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재판을 성실하게 해당 윤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단적인 그러네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막 손으로 제지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한 행태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들을 제대로 꼼꼼하게 안 보고 본인들한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도 좀 판단 못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단적으로 드러난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법조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 변호사들이 좋아하는 말이 살면서 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비싼 변호사를 써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글로리에 나오는 명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변호인을 잘못 써서 물론 아무리 좋은 변호인 쓰더라도 뭐 이길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재판관들을 오히려 역으로 뭐라고 할까요? 자극해서 단 하나의 소수 의견도 없어지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국정원장하고 이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면 사실은 비어폰이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사가 국정원장이랑 왜 비아폰을 또 왜 문자를 주고받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조태용 원장이 했지만 의심이 상당히 가죠. 자주 있는 일 아니라는 거 가끔 있었다는 그렇죠. 걸로 일으키는. 그러니까 정말 국정원 업무 관련돼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부적절하죠. 상당히. 그렇죠. 예. 그 국정원장하고 국내 최고의 가장 큰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과 여사가 종종 문자를 주고받는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시기상 12월 2일 날 보냈고 3일 날 오전에 답장을 했기 때문에 혹시 계엄 관련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도 누구랑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회사를 다녀보면 사장이 문자를 보냈어요. 잠깐 딴 일하러 못 봤어요. 어이쿠 사진 보냈네.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것부터 가거든요. 네.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사가 뭐가 궁금해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또는 인사청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올 문장은 무조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웬만한 회사원의 90%는 물론 국정원장과 일반 회사원을 비교하긴 그렇지만 90%는 알아보겠습니다예요. 그렇죠. 바로 네네. 즉답을 못해도 네네. 답변 그 익십이 아니라 답변을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 익십했다고 얼마나 깨졌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그렇죠. 논란이 있었는데 네, 윗사람이 국정원장이 연락하면. 더군다나 외교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조태용 원장이 프로토콜을 엄청 따지는 그렇죠. 곳이에요. 의전 외교는. 매너 엄청 강하죠. 외교 그렇죠. 출신들. 근데 V0가 보낸 문자를 씹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는 원장이 몰랐을까 그러면 다음날 아침까지 말이 안 되죠. 국정원장이 자기 폰에 온 문자를 체크를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원장이 충분히 바로 답장을 안 해도 되는 아주 미묘하고 난감한 걸 여사가 얘기했겠구나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내용은 모르죠.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진짜 거기서 생각나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해도 모른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계엄령 선포할 때 그게 국무회의 때 얘기한 건가요? 그게 조지호의 이런
그 네. 한덕수 이런 사람들의 증언으로 아마 조서에 남겨져 있는 이상민 걸로 알고 장관 있습니다. 검찰 진술조선에 네. 그렇죠. 당시 그 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만류하러 갔는데 윤 장관이 계엄의 정당성을 막 얘기하면서 이거 안 해도 모른다. 아마 말만 화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상민 장관 진술서예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 계엄 이것도 물론 상상의 영역인데 여사가 낌새를 알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남편이 계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정도 급 되면 국정원장이 바로 답하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란에 저희 중요직무 종사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알아봐 주세요. 계엄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는데 조태용 원장은 낌새를 알고는 있었거든요. 계엄 며칠 그건 모르겠지만 이미 조태용 원장이 참여했던 3월 만찬에서 비상대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태용 원장은 빠졌지만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계엄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성으로 싸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국정원장이 그러면 여사가 물어봤을 때 이걸 어디까지 대답해야 되냐 애매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아, 근데 정말 좀 어질어질하네요. 이게 근데 나중에 지금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 다 밝혀는 질까요? 저는 이게 그래서 내란 어제 수사는 이제 검찰에서 밝혀냈어요? 다시금 그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되게 문제적이라고 보는데요. 그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로 이제 이어지는 그 비아폰 서버 관련된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보통 구속영장의 사유 세 가지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그리고는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법조인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 도주의 우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도망간다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수사기관에 혹은 재판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주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 이미 제대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력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비아폰 서버 관련해 가지고는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호처 간부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가지 요건들이 차 있는데 계속 이 사안의 중대성에서의 아마 직권남용 부분이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는 법원에 맡겨가지고 판단을 붙여보면 되는 것이 굳이 검찰에서 이걸 3번이나 영장을 반려하는 식으로 해서 막아서는 모양새가 적절한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그러면 검찰 수사 지금대로 이렇게 쭉 해나가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문제들은 정말 나중에 무슨 누구 회고록을 통해서나 알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래서 회고록이 저는 검찰이 정직할지가 이걸 전모를 그것도 밝혀야죠. 모르겠고. 예. 왜냐하면 45년 만에 계엄인데 네. 앞으로도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는 옆에 부하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직무 종사자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도 사실은 맨 밑에 있는 군인들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랐기 때문에 또는 아주 소극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계엄이 성공하지 못한 것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모를 정확하게 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누군가가 부당한 지시이고 반헌법적인 지시를 뻔히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출세나 여러 권력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돼요. 그래야 10년 뒤든 20년 뒤든 혹시나 이런 일을 누군가가 그 제도가 완벽하게 사람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가 획책하려고 했을 때 옆에 혼자는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지난번에 10년 전에 또 20년 전에 보니까 다 걸리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모를 다 밝혀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방첩사의 그 일부의 직원들, 특히나 이제 법리를 검토하는 법무 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처벌받았던 전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첩사의 이제 전직 그 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연루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명확하게 처벌을 해야지 다음 후세대가 이것들을 베이스로 삼아서 우리는 따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지금의 검찰이 잘해낼 수 있을지 이거 참 걱정이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모시고 오늘 처음에 이재명 대표 그 100분 토론 나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질문하시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포용 행보 보이고 있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나고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고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민의힘 얘기 한참 했으니까 이 포용 행보는 민주당에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지금은 급하니까 겉으로만 그럴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포용 행보를 보이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고 또 하나는 포용 행보를 당 대표 또 유력 대선 주자가 보이면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보면 다른 목소리에 대한 배척이나 서로의 날선 언어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저는 상호 비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너무 다시는 안 볼 사람, 같은 하늘을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사람처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당내에서 원래 내부 갈등이 더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규칙처럼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 보였었는데 당 대표가 그렇게 하면 다른 분위기도 좀씩 바뀌겠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태도의 문제를 네. 좀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꼭 정치인만이 아니라 늘 위약보단 위선이 낫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척이라도 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것이 공표되고 그렇죠. 또 가지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다르게라도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착한 척이라도 하자. 예, 오늘의 뭐 꾸준히 교훈인 것 하는 게 같습니다. 중요하죠. 착한 척을 꾸준히. 예. 그럼 헌법재판소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래도 착한 척이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분 말씀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신 떠오르는 스타 박성태 실장. 이미 떠오르신 것 같아요. 저 희망퇴직자. 네, 모두가 갈구하는 희망퇴직자의 길을 걷고 계신 박성태 실장님 그리고 시사인의 또 유명 앵커이신 김은지 기자님 두 분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